미국 시간 기준 22일 뉴욕 시장에서는 국제 금값, 은값, 유가, 천연가스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장중 100선을 되찾기도 하면서 달러 강세가 다시 시작되는 걸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관련돼서 이에 따른 주요 원자재 흐름과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빈 키움증권 원자재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강등하고 금리 폭등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금값은 계속 좋았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은도 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어저께는 다행히 조금씩 다 이제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영향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 같으신지 그리고 이제 이런 원자재 투자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있으니까 네. 왠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같은 맞아요. 생각 계속 드는데 금은 너무 비싸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재정 적자 우려가 미국에 대해서 좀 높아진 건 맞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채권 금리에 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금이나 은 가격도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 이미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채권 금리는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뭐 실질적으로 크게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뭐 분명히 미국 이제 귀금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뭐 달러 강세라던가 뭐 채권 금리의 흐름 이런 식으로 좀 변수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귀금속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높여보면 나쁘지 않을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정말 뭐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이전에 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100선을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0선을 넘어설 듯 하면서 99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간 주요 IB들 보면 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내놨었는데 금값 흐름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초에 사실 금이 정말 가파르게 올랐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가파르게 빠졌어요. 그때 한 110선에서 지금 한 90 후반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분명 추가 약세가 제한이 된다. 달러의 추가 약세가 제한이 된다라고 하면 금 가격도 사실 다시 이제 좀 상승 탄력을 받는 데는 시간이 좀 충분히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달러 강세가 금 가격을 좀 방향성을 결정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최근 3년을 놓고 보면 달러가 계속 내내 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라고 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사실 뭐 달러 흐름과 관계없이 이미 미국과 그다음에 반서방 국가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탈세계화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맞물리면서 기본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금을 정말 많이 샀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중앙은행이 금을 사는 이제 비중이라고 했을 때 전체 금수에서 중앙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았었는데요. 지금 최근 22년, 23년, 24년 통틀어서 봤을 때 거의 금 매수 주체의 한 20% 이상을 다 중앙은행이 차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 그럼 중앙은행의 기조가 바뀔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뭔가 관세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 노이즈를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그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달러보다는 금을 조금 더 선호하는 중앙은행들의 경향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러한 흐름에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조정은 분명 보겠지만 사실상 그게 뭔가 추세가 바뀌긴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갖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과 반미국과 네. 둘이 합의를 하기 전까지는 네. 같이 잘 살아보자라고 하기 전까지는 일단 금은 계속 사도 된다. 네. 이렇게 결론이 나네요. 네, 다만 이제 너무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는 급등은 사실 아니지만. 네, 급등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연초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서 그런 상승폭을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흐름과 추세에 대해서는 사실 변화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변화는 일단 둘이 합의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합의하면은 금을 줄이고 네. 합의할 것 같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보유해도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어저께 보통 이제 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자꾸 이제 은을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생각해 보면 은하고 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금 투자 대신에 은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정말 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가격 추세를 살펴보면 금 가격이 오를 때 은 가격이 같이 오른 거는 맞지만 보통 저희가 많이 보는 게 금은 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은 몇 개 있어야지 금을 사는지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그 금은 비율을 사실 한 10년 단위로 쪼개서 보면 이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갔었어요.
그 말은 결국 은이 사실 금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 저도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조금 결과적으로는 수요의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에 되게 민감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중앙은행이 금은 사지만 은은 사지 않거든요. 그럼 사실 중앙은행이라는 큰 수요가 하나 또 빠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걸로 좀 설명 가능한 게 금은 계속해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는데 반해서 은은 사실 2010년에 40달러 넘어선 이후로는 계속 뭐 그냥 20에서 한 30달러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금 많이 오를 때 30달러 넘어서는 정도의 계속 상승폭이 좀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 사실 크게 변화가 주긴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만 조금 뭐 투자를 관심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금리가 빠지고 미국의 이제 연준이 조금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채권 금리가 좀 낮아지는 구간 그럴 때는 사실 기금속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투자 관점에서 조금 은을 접근을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주식이 더 많이 가지 않나요? 꼭 왜 은을 해야 되죠? 그런 경우는 은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금하고 은하고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진짜로 쓸모가 있는 금속이잖아요. 그렇죠. 금은 쓸모가 없는 금속이고, 그렇죠? 근데 쓸모가 없지만 중앙은행이 산다는 이유로 지금 올라온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은 가격이 오를 때 제가 좀 전인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전기차에 많이 쓰인다 아,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전기 만드는 발전소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데 짓는데도 은도 들어간다 이래서 은 수요가 급증한다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오를 거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됐었는데 네. 그 스토리는 유효한 스토리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보통 이제 에너지 전환 얘기 나오면서 은 얘기도 많이 그렇죠.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태양광 패널에 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양광 사실 패널. 태양광 발전이나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은이 산업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자체가 다시 화석연료로 좀 돌아가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뭔가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크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기대가 사실 없다라고 하면 은에 대한 뭔가 산업 수요라는 것도 가파르게 들어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전력 수요라고 하면 또 은보다는 구리를 조금 더 선호하는 구리가 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리가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은 사실 은 가격을 단순히 산업 이슈로 좀 갖고 가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리는 그러면은 네. 오히려 좋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구리도 사실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지나면서 비철금속 재고가 많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많은 걸 언제 다 소비하냐 이슈였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소비할 게 이렇게만 많이 남았는데 이걸 언제 다 캐나 하는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보통 비철 가격은 이제 중국 수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중국 경기를 확인하면서 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라던가 뭐 다른 지표들에 사실 변화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은 있겠지만 전자재 가격 자체가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저는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리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산업 전반에 안 쓰이는 곳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AI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또 구리의 방향성도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AI를 계속해서 추진하다 보면 결국 얘기가 나오는 건 전력 수요거든요. 최근에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이제 특별 보고서로 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센터 에너지 수요가 2030년까지 이제 한 2배 이상 증가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 일본의 전체 전력 소비보다 많은 양이라고 좀 얘기가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면은 사실 계속해서 전력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면 뭐 발전이든 아니면 뭐 전력망이든 그 전기를 좀 저장할 수 있는 뭐 스마트 그리드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면 결국 이거를 시설을 만들어가는 데는 구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계속 구리에 대해서는 기대 수요가 높은 거죠, 향후에. 근데 그에 반해서 공급이라고 하면 사실 그 코로나 이전 10년 동안은 과잉 재고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광산 업체들에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실 공급이 늘어나는데도 시차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방 압력은 충분히 좀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구리와 관련돼서는 이 시차까지도 같이 좀 생각을 하셔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다시 고공행진을 시작하고 있어서 11만 달러를 넘어서니까 제 주변에서 이제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맨날 만나뵐 때마다 부럽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금을 제치고 안전자산, 디지털 금이다라고 불리면서 안전자산으로 좀 대체되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렇게 여겨도 될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영역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명한 사실 답변이십니다. 네. 디지털 자산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이미 약간 안전자산의 경지에 좀 가지 않았나. 왜냐하면 사실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다른 디지털 자산에 비해서 가격이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올라는 왔어요. 그리고 전고점도 충분히 넘어섰고 그 이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사실 들고 있어서 어찌됐든 버티면 올라가는 디지털 자산은 비트코인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금융시장 전반을 고려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의견이 갈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사실 뭐 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뭔가 이거 나쁘지 않은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게 왜 약간 뭐 디지털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인식들이 바뀌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보통 이제 금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금을 왜 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금의 이제 역사적인 포지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말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가치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신뢰감을 어느 정도 시장과 쌓은 자산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봤을 때는 점차 뭔가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세로 좀 들어서고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좀 더 줄어드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좀 금융시장과도 신뢰를 좀 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있죠. 전략자산으로 비축을 하겠다. 만약에 전략자산으로 미국이 비축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신뢰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추후에 하반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풀어져 나가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던 것 중에 빠진 게 유가잖아요. 네. 예, 유가 부분에 있어서 계속 트럼프는 저유가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제 오펙도 계속 증산을 얘기하고 있고. 네. 근데 안 빠지는 건 왜 안 빠지는 거죠? 이렇게 다 빠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오히려 오를 때가 최근에 들어서는 계속 있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긴 했죠. 네, 60불 이상으로 올라오니까 아니 다 빠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올라오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경기도 나쁘다 그러잖아요. 경기도 그러니까요. 나쁘다 그러고 그쵸. 그러면 도대체가 쟤는 왜 올라오는 걸까? 어떡하는 걸까? 네. 사실 저는 유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유가가 보통 이제 많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한 60달러 밑으로 가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우디가 갑자기 증산을 하면서부터 저의 생각이 좀 많이 깨지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왜 다시 유가가 좀 반등을 했을까? 60달러 선에서 어떻게 보면 저항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공급이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특히나 오펙이 감산을 줄여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원래 다 예정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펙이 증산한다 이 자체가 사실 시장의 서프라이즈는 아니었거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5월, 6월 지금 그 감산 규모 그 축소 속도를 좀 빠르게 땡겼고요. 지금 7월에도 좀 땡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유가가 계속해서 빠지고는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란이라던가 이란 핵 협상이라던가 베네수엘라 산유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공급단에 지금 변수로 남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란은 만약에 핵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란은 결국 또 원유 수출이 막히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공급단에서 하나가 또 빠지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얘기를 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원유 수입하면은 관세를 내리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베네수엘라 산유량이 올라온 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쉐보론의 석유 산업 허가권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5월 말 정도 되면 그 산업 라이센스가 다 반납을 하고 더 이상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석유 관련 산업을 못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땐 베네수엘라 산유량도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오펙이 왜 증산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증산의 속도를 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공급의 공백이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사실 지금의 원유 시장에서 보는 시점은
사실 최근 3년간은 어떻게 보면 이 공급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이슈에서 이거 공급이 넘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저는 조금 과도하게 반영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미국 산유량은 사실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생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유가가 빠지면 생산을 안 합니다. 특히나 뭐 보통 신규 유정 운영했을 때 이익이 남으려면은 한 배럴당 $65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가가 그것보다 낮기 때문에 사실 미국 산유량 전망치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저유가를 원하지만 에너지 주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하단은 분명히 막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가는 오히려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원자재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ETF 상품도 보실 것 같은데 네. ETF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무래도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쉽게 원자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ETF 투자를 저도 하는 거를 권하고는 있지만 다만 이제 이게 잘 되는 게 금이랑 원유, 그다음에 은 정도의 사실 일부군요. 일부기 때문에 사실 산업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좀 추가를 해서 뭔가 운용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 뭐 금이나 원유 같은 경우는 뭐 ETF를 통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 만약에 뭐 구리나 다른 산업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가격대를 사실 좌우하는 뭐 관련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중국 관련된 회사들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투자하실 때 같이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